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아침도 전 세계의 뜨거운 소식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통찰력 넘치는 분석을 들려주실 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한 주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미리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도 역사적 사건들과 경제적 맥락을 연결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보따리 풀듯 풀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견인차 역할을 하겠지만 문제는 반도체에만 온기가 도는 K자형 양극화로 인해 내수 부진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SK 하이닉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최대 45조 원 규모의 주식 예탁 증서, 즉 ADR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라는 숫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 K자형 양극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정 첨단 산업만 독주하고 내수가 얼어붙는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덜란드병이나 불균형 성장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970년대 네덜란드가 북해 유전을 개발해 일시적 호황을 누렸지만 제조업 경쟁력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도체 착시에 빠져 자영업과 가계 소비라는 기초 체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은 아주 영리한 한 수입니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잖아요. 마치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상인들이 거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반도체라는 곡괭이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선제적으로 조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도 굵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와 함께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 전환을 위한 선택 모병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한편 국방부는 방첩사령부 해체 후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민간인 동향조사를 명문화하여 금지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선택 모병제와 방첩부대의 투명성 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군대의 체질 개선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통제가 수반되어야 성공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마리우스가 시민병 중심의 군대를 모병제로 개혁하면서 로마군은 최강의 정예병이 되었지만 정치적 통제 장치가 느슨해지면서 군벌화되는 부작용을 겪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스마트 강군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고도로 숙련된 모병 자원을 육성하되 과거군 정보기관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 같은 초법적 권력 남용을 국방방첩본부 개혁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로 탄핵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권위주의적 군 정보 통제 학습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군대로 가겠다는 이정표를 세운 셈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2.1%로 상향 조정되며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5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1%나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본시장도 흔들리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전해드린 초당적 주택법안 서명을 취소하고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법 통과를 밀어붙이며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견고한 듯 보이지만 4.1%라는 PCE 물가지표는 연방준비제도에게 엄청난 압박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물가도 솟구치는 이 상황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소환합니다. 시장은 인공지능 투자붐으로 버티고 있지만 기저의 인플레이션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라는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 불안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생용 주택 법안을 전격 폐기하고 세이브 아메리카법이라는 강경 보수 선거 법안을 꺼내든 것은 지극히 정략적입니다.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민생 법안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선거보안법을 강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또한 대법원이 이주민들을 위한 임시보호신분, 즉 TPS 종료를 허용한 것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 정권이 위기에 처하거나 선거가 다가올 때 외지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포퓰리즘 기법이죠. 19세기 중반 미국을 휩쓸었던 반이민 주의 운동인 노너싱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가톨릭계 이민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트럼프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과 대법원의 TPS 종료 판결은 시리아나 IT 출신 난민 수십만 명을 추방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자국 우선주의 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입니다. 민생주택을 포기하더라도 지지층을 흔들어 깨워 다가오는 권력 구도를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이번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5월 말 기준 발전 설비 용량이 40억 킬로와트를 돌파하며 전 세계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러시아의 발전 설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인데요. 자본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5천억 위안 규모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조작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있고, 유니콘 기업 목록에서는 381개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 40억 킬로와트 돌파는 현대 경제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수나라 시절 중국 전역을 연결해 물류혁명을 일으켰던 대운하 건설에 비견될 만한 엄청난 물리적 인프라 확보죠.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은 결국 막대한 전력입니다. 중국은 미래 패권 전쟁의 기본 연료가 전력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전력망을 무지막지하게 키워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중국의 기술 유니콘들이 단순한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라 반도체, 로봇, 신에너지 같은 이른바 하드 테크놀로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수 소비나 플랫폼 중심이 아닌 하드웨어와 첨단 기술 제조 중심의 성장 노선이군요. 인민은행이 5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을까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침체와 지방부채라는 내수 위기 속에서 대대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내수용 정보통신 플랫폼 대신 국가의 안보와 기술 자립에 직결되는 하드 테크놀로지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이 중공업과 화학 분야의 강소기업인 미텔슈탄트를 육성해 단숨에 영국을 위협하는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궤적입니다. 인민은행의 5천억 위안 유동성 공급 역시 이 과도기적 기술 혁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고꾸라지지 않도록 든든한 산소호흡기를 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증시가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일 대비 3,191엔 폭등한 72,366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는 달러당 161.78엔 선까지 밀리며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재해 시 대체할 수 있는 부수도 정비 추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며 축제를 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엔화 가치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 정부가 초긴장 상태인 아주 기묘한 이중 구조입니다. 이는 20세기 초 급격한 공업화 과정에서 대기업과 영세농가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렸던 독일의 이중 경제 구조와 닮았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전력과 통신, 인공지능 인프라를 재구성하겠다며 피지컬 AI 로봇 양산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대변합니다. 엔저로 인해 수입 물가는 치솟고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없으니 아예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국가 체질을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도쿄 수도권에 거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부수도 정비 법안 제출과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는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전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국가의 중추를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자연재해의 공포 속에서 끊임없이 도읍을 옮기거나 이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과거 헤이안 시대나 에도 시대로의 천도 역시 재해와 정권 안보를 위한 선택이었죠. 브라질이 과밀화와 안보를 이유로 내륙의 브라질리아로 천도했던 현대적 사례처럼 일본도 도쿄 1극 집중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위대의 이름을 항공우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명칭 개정이 아닙니다. 미중 갈등과 동북아 긴장 속에서 국가방위의 영역을 전통적 영토에서 우주라는 미래 전장 영역으로 공식 확장해 합법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입니다. 마지막 국가로 러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갈등 끝에 루마니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한 데 이어 모스크바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격추되어 7개 지역에 로켓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유시설 피격으로 인한 연료 부족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휘발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자원부국인 러시아가 휘발유 부족에 시달려 카자흐스탄에서 연료를 사온다는 사실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이는 대공황 시절이나 구소련 말기 막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도 비효율적인 공급망과 물류체계 결함으로 인해 생필품 부족에 허덕이던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정제시설과 저장고라는 심장부를 피격당하니 원유가 아무리 많아도 자동차를 굴릴 기름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물류와 자원 고립 상태에서 러시아 정부는 국영 두마에 주권적 및 국가적 인공지능 모델 개념을 도입하고 특정 분야 의무 사용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더군요. 외부 세계와 완벽히 격리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생존 루트를 뚫겠다는 기술적 민족주의입니다. 1960년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독자 컴퓨터 산업 정책인 플랑 캉피트를 추진했던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서방의 인공지능 생태계에 의존하다가는 안보와 국가행정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으니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러시아만의 인공지능 성벽을 쌓겠다는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간략한 글로벌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강제 북송을 돕는 중러 관리들을 제재하는 북한 인권재승인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에서는 규모 7점대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최소 164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미국은 수색구조팀을 파견했습니다. 끝으로 일본 와카야마에서는 원폭 피해자 52명의 섬세한 표정을 생생히 담아낸 특수사진전 피폭자의 초상이 개최되어 평화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글로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작가님의 오늘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생존과 성장은 위기 속에서 구조적 해법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선택 모병제, 일본의 부수도 정비,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 기술망 구축 모두 외부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하고도 치밀한 생존 방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